안녕하세요. 저희 UK 톡스 웨비나 시리즈 2탄 9번째 세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한영국문화원 교육사회실 홍지연입니다. 지난 12월에 진행했던 학부편 웨비나 시리즈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는 석박사 유학 그리고 커리어 개발을 주제로 총 11개의 웨비나를 준비하였는데요. 이번 세션은 석박사 유학 혹은 후의 도약을 위해서 IELTS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저희가 IELTS 동아시아 장학생 김연아님과 IELTS 팀의 장윤정 매니저를 모시고 저희가 발표를 들어볼 예정인데요. 시작에 앞서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웨비나는 약 50분간 한국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분 연사 발표를 마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거든요.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세요. 컴퓨터로 접속하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채팅창이 있고 모바일 기기로 접속하셨으면 상단에 물음표 아이콘 누르시면 채팅창이 나옵니다. 채팅창에서 공감 가는 질문이나 마음에 드는 답변이 있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높은 질문 위주로 골라서 답변을 부탁드릴 예정이니까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는 댓글 코멘트 중에서 랜덤으로 한 분께 저희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잘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ELTS 같은 이 세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IELTS 응시권도 한 분 더 있네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아님의 영국 유학 결심 계기와 그 준비 방법, 그리고 대학원 입학을 목표로 하는 분들을 위한 준비 경험담, 특히 IELTS 준비 경험담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김연아님, 준비되셨으면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IELTS로 영국 유학 가기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김현아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LSE에서 Development Study 석사과정을 밟고 있고요. 2019-20년도 IELTS 동아시아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IELTS 앰베서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은 영국 석사과정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준비 과정, 그 이후에는 IELTS 시험 준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먼저 영국 석사과정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 시절에 석사과정을 밟겠다는 어떤 뚜렷한 목표는 없었어서 저는 곧바로 실무 경력을 쌓기를 원했고 석사과정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크게 없었던 편입니다. 근데 제가 일하기를 원하는 국제개발이라는 분야에 석사 학위의 메리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는 조금 늦게 석사과정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석사과정을 지원하기 전에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 고민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공 고민, 즉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두 번째는 비용은 얼마가 들며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세 번째는 어느 시점에 석사과정에 지원을 할 것이고 만약 학부생이시라면 학부 졸업 직후 혹은 실무 경력을 쌓은 이유가 좋을지 아니면 이미 직장인이시라면 얼마나 더 일을 하고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우선은 전공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없는 경우나 비슷한 전공 옵션이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나에게 좋은 투자가 될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민을 조금 더 세분화해보자면 여러 분야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너럴리스트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섹터나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스페셜리스트가 될 것인가 그리고 학문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실무와 좀 더 밀접한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싶은가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섹터보다는 관심이 있는 지역이 있었어서 개발학을 할지 아니면 지역 전문으로 갈지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석사 과정을 끝으로 보지 않고 시작으로 봐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시작 단계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공부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쌓을까라는 고민이 석사 과정 시작 전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했고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지금에는 그 생각이 좀 더 뚜렷해졌습니다. 실제로 대학원을 다녀보니 LSE에는 워낙 과목 수 자체가 많고 또 교차 수강이 가능한 과목도 많아서 여러 과목을 수강해 보면서 어떤 분야 혹은 어떤 식의 접근이 저에게 더 잘 맞는지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직업을 정확한 목표로 삼고 있어서 딱 정확한 프로그램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트레이드오프가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과목 선택의 폭이 넓은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선택을 해주기를 기다리거나 선택을 하는 것을 보류하지 마시고 우선 자기소개서를 먼저 써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다음으로는 비용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학비는 제가 지원한 학교들을 기준으로 대체로 1년에 2만 파운드대이고 기숙사비는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한화로 계산을 했을 때 몇 천만 원대를 육박했기 때문에 학비랑 생활비 그리고 기숙사비를 합치면 부담스러운 액수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는 장학금이 별로 없다라는 말들이 워낙 많이 돌아서 저도 지원을 계속 미뤄왔었는데요. 그래서 우선 경력을 쌓은 이후에 석사 지원을 결심하게 됐고, 지원을 하는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장학금 옵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수여하게 된 IELTS 장학금이 있고, 영국 정부의 쉐브닝 장학금, 그리고 한국 정부의 국비 유학 등의 여러 장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 프로그램에 꼭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쉐브닝 장학금의 경우에는 졸업 후에 본국에서 일정 시간 이상 체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저의 경우에는 국제개발이라는 전공 특성상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 우선순위는 별다른 조건이 없었던 IELTS 장학금이었고요. 지금 특히 이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등록금을 인하한 학교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 생활비나 기숙사비가 확실히 축소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온라인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에 대한 답은 뚜렷한 답은 없지만 저의 경우에도 일단 불확실하지만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믿음이 크게 도움이 됐고 우선 지원을 한 다음에 장학금을 또 한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으로는 석사 진학의 시점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미 학부 졸업 이후에 고민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나이 제한을 뒀었습니다. 30살이 되기 전에는 대학원에 입학을 하자라고 제한을 뒀었고 실제로 30살이 되던 해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원을 다녀보니 관련 실무 경력이 있으면 확실히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내용이 더 풍부해지는 건 맞지만 아무래도 대학원은 아카데믹한 공간이기 때문에 학부 직후에 입학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학부의 내용을 충분히 끌어서 자기소개서에 풀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공 학과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소속한 국제개발학과의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국가를 다루기 때문에 이 과의 경우에는 경험이 좀 있는 것이 학업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이제는 석사 과정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어떠한 것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는지 대학원생의 입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학교의 위치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국이냐 아니냐라는 고민을 저도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국제개발 그리고 질적 연구에 있어서 역사가 깊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런던이냐 아니냐라는 고민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나가지 못해서 런던 생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런던이라는 지역적 이점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공의 특성의 장단점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지원 전에는 좀 간과하던 부분이었어요. 지원을 하실 때 커리큘럼을 보실 때 졸업 필수 요건은 무엇인지 필수 과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예를 들면 강사진은 누군가 수업 내용은 어떤 것인가 시험 방식은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논문 지도 시스템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거나 문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방법론 수업이 있는지, 교수님들은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주시는지, 교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내 논문 작성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면 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국의 석사 과정 기간에 대한 고민인데요. 영국의 석사 과정이 보통 풀타임 기준으로 12개월인데 단순히 빨리 끝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12개월 기준으로 3학기인데요. 여러 수업들을 수강하고 논문까지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만약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할 여유가 되신다면 24개월 프로그램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지원서 준비 그리고 합격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수는 보통 온라인 접수고 수수료는 대부분 없지만 있는 학교도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하시고 필수 서류 업로드 후에 서류가 접수 완료되는 건 추천서 제출이 기준이 되고요. 대학원 지원 오픈 시기는 9월에서 10월 정도인데 영국은 대부분 롤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데드라인은 없지만 지원서가 도착하는 대로 검토를 하고 또 오퍼를 주는 형식이라 지원서의 퀄리티는 타협하지 않으시되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지원을 완료했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중순부터 1월 정도까지 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석사의 경우에는 필수 서류가 많지 않은 편인데요. 스탠더드한 포맷이 CV,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SOP, 그리고 추천서입니다. IELTS 성적표는 필수가 아니고 조건부 합격을 받으신 이후의 점수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합격 통지 이후에는 등록 의사를 표시한 다음에 학교의 안내에 따라서 비자 신청을 하고 기숙사 신청을 하게 되고요. 기숙사 신청을 할 때는 디파짓을 어느 정도 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등록금은 입학 이후에 전체 납부를 할 수도 있고 분할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 다음으로는 IELTS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영국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IELTS 점수가 아카데믹 모듈 기준으로 오버롤 6.5에서 7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학원을 다녀보니 이제 해야 되는 리딩의 양이나 과제를 생각했을 때 6.5에서 7이라는 요건이 절대 오버는 아닌 것 같고 최소 요건으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IELTS 점수가 없으시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시다면 대학원 준비를 미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각각의 영역이 대학원 공부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리딩 실력은 논문을 읽고 이해하고 요약할 수 있는 능력과 연결이 되고 리스닝은 60분에서 90분 정도짜리의 영어 강의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해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실생활 영어 능력과 연결이 되고요.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가 2,000단어에서 4,000단어 정도 되고 논문까지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 또 스피킹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에는 토론 형식의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참여를 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과 IELTS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대학원에서 이 정도의 조건을 요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각 파트별로 간략하게 준비 방법을 공유할 텐데요. 시험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우선은 리스닝 파트인데요. 리스닝 중에서도 물론 아카데믹한 주제들도 어렵지만 일상적인 내용을 다룬 문제들도 한 번밖에 들려주지 않고 또 문화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생활과 관련된 용어를 주제별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이나 여행, 스포츠센터 상업 광고, 음식점, 주택임대 등의 실생활 대화에 맞춘 그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시거나 스스로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소하지만 되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 같은 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원어민은 그 상황에서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어민이 말하는 방식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 그리고 통화, 그리고 큰 숫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이라는 숫자가 100,000인데 100,000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10만으로 직결되지 않고 내가 이게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하는 동안, 당황을 하는 동안 전체적인 플로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소한 디테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꼭 답에 쓰여지는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작은 방식들을 알고 있어야지 전체적인 플로우를 놓치지 않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IELTS 리스닝에는 쓰기 연습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쓰기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다른 시험과 가장 구별되는 점인 것 같은데요. 쓰기 연습을 하실 때는 기출을 활용해서 단어를 공부하시게 될 텐데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꾸는 연습이 훨씬 이런 쓰기에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스펠링을 보실 때도 그렇고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영어에서 영어 이렇게 영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건데 그건 굉장히 노력이나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영영이 아니라면 한영, 그 다음에 영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양에도 익숙해지셔야 하는데요.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 인도 등의 여러 나라의 억양에 익숙해져야 하고 시험 문제만으로 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또 유튜브에 워낙 다양한 콘텐츠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케이크라는 무료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따와서 리스닝 연습을 시켜주거든요. 저는 사실 심심할 때마다 그거 들어가서 보는데 좋은 자료인 것 같아서 그런 여러 가지 어플들이나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 아카데믹 리딩인데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리딩 섹션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토픽별로 편차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주제가 나오면 마음이 편한데 과학이나 뭐 역사 이런 지문이 나오면은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언제나 포괄적이고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점 때문에 좀 겁을 먹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미리 겁을 먹으면 오히려 문제를 푸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답은 늘 지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시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당연하지만 중요한 얘기인데 질문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질문을 미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는 질문을 미리 봐야지 주제를 좀 더 빨리 파악하고 주제와 친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문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질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질문 전체 그리고 각 단락별로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인데요. 연습을 하실 때는 꼭 한 파라그래프별로 메인 아이디어나 메인 센텐스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꼼꼼하게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체화해야지 시험에서는 내가 굳이 메인 아이디어나 메인 센텐스를 파악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 단계에서 꼭 맥락을 잘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답 노트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처음에는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틀린 문제를 하나하나 모아서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이게 좀 노동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은 오답률이 많은 취약한 유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취약한 유형을 파악하시고 그 유형을 본격적으로 좀 파보시다 보면은 오답률이 많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오답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은 라이팅 섹션인데요. 라이팅은 시간 분배가 가장 중요한데 타스크 1에는 20분 정도, 타스크 2에서는 40분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타스크 1은 descriptive한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유용한 표현들을 미리 외우고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알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스크 2에서는 조금 더 창의적으로 나의 주장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바로 글쓰기에 돌입하기보다는 좀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시더라도 아웃라인 작성의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투자하셨으면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서론, 본론, 결론이 확실하게 나오고요. 서, 본, 결이 확실해야지 글의 내용을 독자가 더 빨리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점수와도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생각하셔야 할 게 150에서 250 단어가 결코 많은 단어 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쓰는 연습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많은 주제를 그냥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밀도 있는 글쓰기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시다면은 하나 쓰고 넘기고 다음날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또 써보고 이런 방식보다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나 타인에 의해서 확실한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기초로 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스피킹 섹션인데요. 아무래도 이 스피킹 섹션도 주제 예측이 힘들고 또 임기응변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했었는데요. 이제 IELTS에서는 특별히 또 실제 사람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당황하게 되면은 그 마음을 좀 추스르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스피킹 섹션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평소에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해두는 것이에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내용과 표현을 두 가지 다 잡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용과 표현 둘 중 하나가 빠지면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다르게 말해서 평소에 여러 주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길을 가다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책상 앞에 앉아서 마인드맵 형식으로나 아니면 블랙 포인트 형식으로 내 생각을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많이 깊이를 추천드렸지만 두 개 다 잡기가 힘든 상황이시라면은 하나의 주제를 깊이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한 다음에 많이 하는 것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브레인스토밍 된 주제가 있다면 대본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말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사실 완벽하게 말할 수가 없겠죠. 대본을 준비한 그 똑같은 주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고 이 논리가 여러 가지 주제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표현들이 입에 있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오는 것이 사실 연습과 암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본을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고 세 번째로는 자신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1번이랑 2번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이미 연습해봤고 한 표현이 그냥 입에서 툭 나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다른 주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조금 더 예전보다는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창하게 말한다는 건 결코 결점이 없는 문법과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해외 체류 경험이 좀 있기는 한데 원어민급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막힘없고 일관성 있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고 결점이 없는 문법이나 표현보다 실제로 이렇게 막힘없이 말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 점수와도 훨씬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연습을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 실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인지를 하시고 스피킹 섹션 연습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IELTS로 영국 유학 가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님 지금 뮤트 되어 있으셔서
음소거 해주세요. 네. 제가 너무 좋은 발표를 듣고 마음이 이제 네, 들뜬 나머지 계속 말씀을 이제 음성으로 드렸는데 경험이 잘 녹아있는 발표 감사합니다. 정말 그 석사 과정을 생각했던 그 과정부터 그리고 이제 IELTS 전략까지 정말 도움 많이 되는 내용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번에는 저희 영국문화원 IELTS 팀 장윤정 매니저님의 IELTS 시험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IELTS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장윤정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미지는 저희 영국문화원 IELTS 상반기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뭐 You are the creator 아니면 You are the achiever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컨셉으로 해서 저희가 소셜미디어에 마구마구 뿌리고 있는데 보이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IELTS 시험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ELTS가 예전에 1989년에 탄생했을 때는 딱 종이 시험밖에 없었는데 이제 얘도 변화를 거듭하고 혁신을 거듭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종이로 봤지만 2018년에 CD IELTS, 컴퓨터로 보는 IELTS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UKBI 시험 같은 경우에도 페이퍼와 컴퓨터 모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뭐 일일이 짚기보다는 본인한테 필요한 시험이 어떤 건지를 좀 파악하는 용도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오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영국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 모여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UKBI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주한영국문화원에서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UKBI 시험은 월 4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페이퍼 베이스드로 보는 UKBI는 월 3회, 그 다음에 컴퓨터로 응시하시는 UKBI는 월 4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한테 이제 편리한 방식이 있겠죠. 나는 종이로 보는 게 편하다, 컴퓨터로 보는 게 편하다. 하지만 성적이 나오는 그 산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성적이 좀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컴퓨터로 UKBI 시험을 보시면 시험일로부터 3일에서 5일 후면 성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성격이 너무 급해서 시험 보고 나서 그날 밤부터 성적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성적을 빨리 제출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UKBI 보시려면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그 시험 센터 한 곳당 UKBI 시험 센터, 시험 장소를 여러 곳을 둘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UKBI를 보시려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서울로 올라오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시료가 곧 변경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페이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29만 1,000원인데 컴퓨터로 보실 생각이신 분들은 3월 27일 것까지만 29만 1,000원이고 4월부터 보시는 시험은 앞자리가 바뀝니다.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3월 27일 바로 다음 주 토요일이라 좀 죄송하긴 하지만 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내가 원하는 스피킹 시험 볼 타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컴퓨터로 보실 분들 조금 자랑을 하자면 이제 페이퍼로 보실 분들도 요런 점은 컴퓨터가 더 편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성적이 훨씬 더 빨리 나온다는 점. 종이로 보시면 이제 시험일로부터 13일째 되는 날 성적이 발표가 되는데 컴퓨터로 보시면 3일에서 5일이면 성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퍼는 많아봤자 월 4회인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UKBI는 월 4회지만 일반 그냥 스탠다드 IELTS 봐도 되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만 빼고 계속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전이랑 부산에서도 컴퓨터 IELTS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이랑 부산은 이제 주말에만 하긴 하는데 서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만 제외하고 화수목금토일 다 컴퓨터 시험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영타가 좀 된다. 아니면 조금 연습을 해서라도 라이팅에서 시간을 더 여유롭게 쓰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컴퓨터로 라이팅을 보는 거는 종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일단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고 아니면 내가
그 드래그 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지울 수도 있고 혹은 복붙도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도 됐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워드 카운팅이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페이퍼로 보셨을 때 내가 한 줄에 뭐 평균 한 10단어 정도를 쓰니까 요거를 몇 줄을 써야 250단어를 맞출 수 있겠다라고 막 곱셈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컴퓨터로 오시면 그냥 내가 쓰는 대로 바로바로 세워주니까 그런 시간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워드 카운팅에 혼자서 들이셨던 시간을 조금 더 아웃라인을 잡는, 아까 현아 씨가 말씀하신 아웃라인을 잡는 데 쓰시고 컴퓨터 IELTS를 보시면 워드를 바로바로 세워주니까 내가 얼마를 더 써야 되는구나도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파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로 보실 분들은 요 세 가지 장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시간, 그 공간 제약 때문에 못 쓰기는 했는데 저녁형 인간이신 분들은 저희가 오후 5시에 시작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오전 9시에 시작, 그 다음에 1시에 시작, 5시에 시작 이렇게 3번의 시작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날에 저녁 시험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좀 아침에는 컨디션이 안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오후 시험이나 저녁 시험을 보실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UK 관련 이벤트이기 때문에 내가 IELTS for UKVI를 꼭 봐야 되나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Q&A에서도 제가 한 분의 그 질문을 보기는 봤는데 사실 내가 나한테 어떤 시험이 필요한지 내가 그냥 스탠다드 IELTS를 봐도 될지 아니면 꼭 IELTS for UKVI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저희 시험센터에 저 영국 가는데 어떤 시험 봐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셔도 저희는 요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에 대한 미래를 저희가 결정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험을 봐야 되는지는 내가 먼저 학교에서 어떤 시험을 요구하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하면 미리 가신 분들한테 물어봐서라도 내가 어떤 시험을 필요로 하는지를 꼭 미리 알아오셔야 합니다. UKVI 시험 같은 경우에도 아카데믹과 제너럴 트레이닝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여기 지금 요거는 저희가 디시전 메이킹 트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IELTS.org, IELTS 그 완전 대표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시면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UKVI가 필요한가? 라고 디시전을 만들기 어려울 때 요 트리를 따라가면 나한테 그 시험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일반으로 봐도 비자와 입학을 다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트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속성으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오늘은 좀 속성으로 대전제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학생 비자를 받으셔야겠죠. 학생 비자를 받으시는데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프리세셔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코스로 들어간다, 입학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확률로 UKVI를 따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IELTS로 입학과 비자도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는 학교가 나는 프리세셔널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사정 과정을 하지 않는다. 바로 석사 코스를 시작할 거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시험을 봐야 되는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지원하려는 학교가 티어 4 스튜던트 비자를 스폰서를 해주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냐면 지금 보이는 그 URL이 있죠. 그래서 www.gov.uk 들어가시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 Register of Licensed Sponsors for Student Visa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아니면 Student Visa라고 검색을 해도 바로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다큐먼트를 눌러보시면 UKVI 시험을 따로 보지 않고도 입학과 비자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의 리스트가 제가 2021년 3월 11일에 조회를 해봤을 때 1123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로 가시는 분들은 UKVI 시험을 따로 보실 필요가 없으세요.
혹시나 유학원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유학원에서 한때 이제 IELTS for UKVA가 처음에 도입됐을 때 학생들이 못 가면 어떡하나 하고 IELTS for UK를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했었던 그 약간 혼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아마 2015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6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조금 없어졌을 것을 희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솔리드하게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지원하려는 학교가 이 리스트에 있는가, 웬만한 학교가 다 있는 거죠. 1123개 교가 있으니까 이 리스트에 있는가, 그리고 나한테 내가 지원하려는 코스가 단기 코스는 아닌가, 이런 것도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내가 졸업하고 나서 서티피케이션이 나오는가 아니면 디플로마가 나오는가, 요거 가지고도 구분을 하실 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꼭 그런 과정, 디플로마, 디그리가 나오는가, 요거를 가지고도 구분을 하실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꼭 졸업할 때 디그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학교들에서는 UKVI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확인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교들임에도 UKVI를 보기를 권장한다라고 써놓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IELTS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공표를 해놓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내가 어떤 학교를 지원할지 이제 좀 후보군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학교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UKVI를 딱히 요구하지 않는 학교로 가시는 분들은 그냥 스탠다드 IELTS로도 다 커버가 되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여러 학교들을 지원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아마도 커버리지가 조금 더 넓다고 느껴지는 시험은 UKVI일 거예요. 근데 이제 비용의 차이가 있으니까, 비용의 차이도 있고 내가 UKVI는 서울로 올라와야 되기도 하고 또 월 4회밖에 못 보는 그런 불편함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학교를 지원하실지 한번 쭉 둘러보시고 이 학교들에서는 그냥 스탠다드로 될지 아니면 UKVI를 꼭 봐야 될지도 확인을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봐야 될지 파악이 되셨으면 이제 몇 점을 받아야 될지 이것도 또 목표 점수를 세우셔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아까 현아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석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오버롤 6.5에서 7.0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학부 과정에서는 오버롤로 요구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인데 석사로 가면 이제 전공별로 또 학교별로 그 세부 정보, 세부 점수를 요구하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치 점수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뭐 오버롤 6.5 이상을 받으면서 라이팅이랑 스피킹은 꼭 6.0 이상을 받아야 된다. 혹은 뭐 오버롤 7.0 이상을 받으면서 스피킹은 꼭 6.5 이상 이런 식으로 그 세부 과목에 대한 점수 제한을 또 두는 학교가 있습니다. 혹은 전공별로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내가 지원하려는 학교와 전공 그 학과 사무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또 컨디셔널 오퍼를 받은 상태에서 시험을 막 여러 번 다시 본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그런 오퍼도 하더라고요. 미리 와가지고 영어 코스를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니? 이런 오퍼를 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게 뭐 에피션시를 따져보면 나한테 시간도 들어가는 일이고 또 거기에 코스 비용, 나의 체류 비용 이런 것도 또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목표 점수를 잘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 공부를 해나가시면 훨씬 더 그런 기회비용들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점에서 7점 정도 되는 점수를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competent user 혹은 good user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점에서 7점을 받으시면 영어를 꽤 잘한다고 느낄 정도의 수준이에요. 저분 영어 좀 하시네 라고 하시는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은 보통 6점에서 7점 이상은 받으시고 그리고 더 좋은 소식 저희 한국 응시자들의 전체 평균 2019년 그 시험 데이터로 봤을 때 전체 점수 평균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만 더 하면 0.5점
달성할 수 있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7.0까지 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나라 학생분들 굉장히 열공하시는 걸로 유명해가지고 학교에서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평균적으로 6.0을 달성해 놨기 때문에 석사 과정 준비하시는 동안 또 많은 자료들을 또 보시겠죠. 영어로 된, 또 영어로 글도 많이 쓰실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IELTS 오버롤 6.5, 7.0까지는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다 마치신 후에는 이제 저희 영국문화원 통해서 IELTS를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주소가 좀 챌린징해요. 특히 브리티시 카운슬 이 부분이 이제 말하기는 쉬워도 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꼭 검색하실 때 영국문화원 붙여서 영국문화원 IELTS라고 써주시고 시험 접수하시기 전에 여권을 꼭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걸로.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10년짜리 발급, 요즘은 다 10년짜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기간이 내가 유학을 끝나고 들어올 때까지도 넉넉하게 남은 걸로 들고 계시면 굉장히 안심을 하시고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권 꼭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 종류 선택하실 때 내가 UKBI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피킹 시험 시간까지 선택을 해서 접수를 완료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작년 12월에 처음 공고를 띄우고 난 후에 잠시 이제 내렸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조정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이 IELTS 프라이즈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실 저희 작년에 뽑히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분은 이미 디퍼를 하신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나가셨다가도 금방 들어오셔야 됐거나 아니면 아예 못 나가고 집에서 한국에 있지만 나는 유학 중이다라는 집에서 유학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아예 우리는 뭐 첫 학기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학교들이 좀 상당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출국을 하지 못하고 현지 경험을 쌓을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IELTS 프라이즈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이거에 기반을 해서 많은 내부적 회의를 거치신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로컬에서는 회의까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상부에서 한 2달 이상에 걸친 꽤 긴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리바이스된 플랜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발표된 플랜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사실 지원 자격 면에서는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지원 자격 면에서는 달라진 점이 없고요. 그래서 오버롤 6.0 이상, 그리고 이치 6.0 이상도 만족을 하셔야 되고, 해외 이제 여러분께서 가시려는 학교에서 IELTS 시험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21-22 아카데믹 이어에 풀코스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그리고 입학을 하신 분, 컨디셔널 오퍼를 지금 들고 계시더라도 7월 2일까지 이제 파이널, 언컨디셔널로 전환이 되실, 그렇게 최종 입학이 결정이 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뭐 국적이나 아니면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위치한 나라에서 IELTS를 꼭 봐야 된다, 이런 조건들도 있는데, 그런 조건들은 이제 2020년 4월 1일 이후로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만족을 하실 것 같고, 이제 지원 마감일이 좀 늘어났죠. 저희가 긴 회의를 거치는 동안, 그동안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원 마감일이 원래는 4월 30일까지였지만 6월 15일 화요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자정까지 아니고요. 홍콩 시간 기준으로 오후 6시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7시까지 저희 웹사이트 통해서 지원서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마감일 6월 15일 오후 7시. 하지만 넉넉하게 한 3, 4일 전에 제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날 가장 많이 몰립니다. 네, 그리고 영국문화원 서버는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3, 4일 전에 이제 최종 제출하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장학금 지원서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쓸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정도만 잘 쓰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장학생분들이 말하시는 게 지원 과정이 굉장히 간단했다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서류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그다음에 내가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는가 요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 4일 전에 제출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지 않고 제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지역 장학금이 올해는 일단 폐지가 됐어요. 올해는 없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로컬 장학생만 뽑습니다. 그래서 로컬 장학생 기준으로 1위는 750만 원, 그리고 2위, 3위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 규모가 좀 축소가 됐죠. 이 올해도 받으신 분들이 출국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백신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백신이 롤링아웃 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확진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뭐 하루에 몇만 명씩 걸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장학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굉장히 큰 디시전이었고 장학금을 계속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문화원에서도 요거는 저희가 2011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멈추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분들은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학생 이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IELTS 점수를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슬라이드요. 저희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블로그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선발되었던 장학생분들의 수기를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 소셜미디어 채널도 자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IELTS 세션 여기까지 하고 혹시나 제가 놓친 Q&A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질문 전에 이제 발표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많이 배웠네요.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딱 한 개의 질문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대표적인 걸 봤는데요. 이렇게 시간 배분 어떻게 했는지, IELTS 준비를 위한 시간 배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공부를 준비할 시간이 관건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귀한 경험담 한번 김연아 장학생님 혹은 윤정님? 윤정님께서 그럼 혹시 어떻게 장학생분들 어떻게 보통 공부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IELTS 공부한 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아마 현아 씨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약간 생생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약간 어려우신 네네. 안녕하세요. 제가 네. 채팅창에 답변을 쓰고 있어가지고. 쓰셨구나. 네네. 네, 시간 분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공부하실 때 시간 분배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 시험에 같아요. 있어서의 시간 분배를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공부를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집중이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공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셨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험 준비라는 게 워낙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방금 제가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딩이랑 리스닝보다 라이팅이랑 스피킹이 사실 좀 절망적이긴 하지만 가장 어떤 잠재력이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막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틈틈이 하기에도 좋고 집중도를 끌어올리기 좋은 파트가 스피킹이랑 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템플릿을 잡아가는 과정, 그리고 나만의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그러니까 생각 구조를 잡아가는 과정이 처음엔 좀 많이 드는데 나중에 가면은 그게 좀 더 익숙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단기간에 좀 집중을 해야 한다면 리딩이랑 리스닝은 사실 조금 기간에 올리기에는 단어 많이 보기, 뭐 문제 많이 풀어보기 이 정도이기 때문에 스피킹이랑 라이팅을 어떻게 좀 더 상대방이 듣고 읽기에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전략 감사합니다. 약간의 역발상이 있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수고하신 연사님들께 저희 우선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채팅창에서 저희 대댓글로 이제 경품 추첨이 갈 거예요. 저희 IELTS 응시권 1명,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하나, 이렇게 할 때 보일 거니까 이제 꼭 자기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오늘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